너 같은 애가 여기 왜 왔어? 솔직히 우리랑 안 어울리잖아. 여전히 거지 꼴이네. 42세 가정주부 한예린이 20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명품 가방을 든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한 블라우스를 입은 예린은 투명 인간이 됐죠. 집에 돌아와 눈물 흘리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가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꺼내 들었죠. 5조 재벌 명예회장의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는데 과연 며느리를 무시한 그 여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진짜 왔네? 솔직히 안 올 줄 알았는데. 박세라의 목소리가 VIP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담동 미슐랭 레스토랑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한예린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42세, 두 아이의 엄마, 평범한 가정주부. 20년 만에 다시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여기 앉아. 구석자리 비었어. 누군가 손짓했지만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예린은 마트에서 할인받아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 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10년 된 검은색 핸드백이 갑자기 너무 낡아 보였죠. 테이블 위엔 이미 샴페인 잔들이 놓여 있었고 여자들은 하나같이 반짝이는 주얼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내가 다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박세라가 에르메스 버킨백을 의자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금색 잠금 장치가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세라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구찌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여왕처럼 자리에 앉았죠. 다른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라야, 역시 너는 달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센터야. 당연하지. 요즘 바빠 죽겠어. 남편이 글로벌 테크 부사장이라 파티며 모임이며 정신없거든. 예린은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웨이터가 첫 번째 코스 요리를 가져왔죠. 프랑스산 푸아그라에 트러플이 올려진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예린은 포크를 드는 법도 조심스러웠어요. 다들 남편은 뭐해? 나부터 얘기할게. 우리 남편 연봉이 작년에 2억 넘었어. 세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화제를 던졌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자기 남편 이야기를 시작했죠.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예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례가 점점 다가왔어요. 예린이 너는? 남편 뭐 하시는데? 세라의 시선이 예린에게 꽂혔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눈이 예린을 향했죠. 예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대리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와인 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세라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아, 대리. 요즘 대리 월급으로 살기 힘들겠다. 애들 키우기도 빠듯하지? 아니, 괜찮아. 우리는 예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세라가 다른 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우리가 예린이 좀 챙겨줘야겠어. 동창인데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지. 공개적인 동정이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 눈빛엔 진짜 걱정이 아니라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멈춰 섰어요. VIP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였죠. 예린이 진짜 쪼들리나 봐. 블라우스 봤어? 시장표 같던데. 그래도 우리랑 똑같이 동창회비는 내야 하잖아.
10만 원이면 예린이한테 큰 돈일 텐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예린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예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창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죠. 모두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하지만 예린은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간 사이에 찍은 거였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역시 우리는 20년이 지나도 변함없네.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잠갔어요. 창밖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소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예린아, 왔니? 동창이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어머니. 예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해졌죠. 68세의 나이에도 정소희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해서요. 예린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2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쓰라릴 줄은 몰랐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남편 직함 하나로 사람이 평가받는 게 이렇게 비참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세라에게서 온 개인 메시지였죠. 예린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솔직히 내가 올까 걱정했는데 다음 모임도 꼭 와. 우리가 챙겨줄게. 예린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챙겨준다는 말 속에 숨은 무시와 동정이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거절하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왜 평범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예린아, 다음 주 내 생일인 거 알지? 압구정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파티할 거야. 꼭 와. 세라의 메시지가 도착한 건 동창의 일주일 후였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했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5만 원이 전부였어요. 백화점 할인 코너를 2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예린은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향수 세트나 핸드크림 세트뿐이었어요. 결국 작은 상자에 든 향수 세트를 골랐습니다. 포장은 예뻤지만 가격은 저렴했죠. 파티 당일 압구정 프라이빗 라운지 앞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예린은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입구에서 동창들이 하나둘 나타났죠. 모두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생일 축하해. 동창들이 세라를 둘러쌌습니다. 세라는 분홍색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까르띠에 목걸이가 반짝였죠. 예린은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자, 애들아, 다들 안으로 들어가자. 라운지 내부는 더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바,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들과 중앙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3단 케이크에 금박 장식이 가득했죠. 이제 선물 개봉하자. 내가 하나씩 열어볼게. 세라가 손뼉을 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들이 쌓였어요. 세라가 첫 번째 상자를 열었죠.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올해 신상이잖아.
고마워. 두 번째 상자에서는 디올 향수 세트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루이비통 지갑이었어요. 예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기 차례가 다가왔죠. 세라가 예린의 선물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선물들보다 훨씬 작았어요. 포장지를 뜯는 순간 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어머, 이거 향수 세트네. 세라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말이죠. 한 동창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세라야, 이거 인터넷 최저가 3만 원대야. 방금 검색해봤어.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세라가 예린을 바라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했죠. 예린아,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솔직히 이런 건 우리 집에 안 어울려. 다음부턴 안 가져와도 돼. 부담 갖지 마. 다른 동창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손이 떨렸죠. 미안해, 세라야. 내가. 아니야, 괜찮아. 우리 사이에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세라의 말은 친절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예린의 선물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냈죠. 다른 명품 선물들 옆에 놓인 작은 상자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아, 우리 남편 회사가 골든 브릿지 캐피탈인데 들어봤지? 세라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금박이 찍힌 고급 명함이었죠. 우리 남편이 부사장으로 있는 곳인데 곧 상장해. 내부 정보인데 지금 투자하면 10배는 남아. 동창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세라가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명함을 받았죠. 하지만 예린 차례가 되자 세라가 멈칫했습니다. 예린이는 여유 없으니까 패스하는 거지. 투자금이 최소 5천만 원은 되어야 하거든.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다른 동창들은 명함을 받으며 세라에게 질문을 쏟아냈죠. 나 3천만 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나도 우리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 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아무도 예린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단체 사진 찍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동창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예린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예린아, 미안한데 우리 투자자들끼리만 먼저 찍을게. 너는 다음에. 예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예린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린은 동창의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20장도 넘게 올라와 있었어요. 모든 사진에 예린은 없었죠. 마지막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선물 중에 제일 웃긴 거 있었다.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선물을 말하는지는 명확했어요. 예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가 또 거실에 있었습니다. 정소희는 예린의 얼굴을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또 울었구나.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예린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팔을 잡았죠. 며느리가 우는데 아무것도 아닐 리가 있나? 나한테 말해봐. 정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쏟아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무시, 생일 파티에서의 굴욕, 3만 원짜리 선물로 받은 조롱.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세라? 네, 어머님. 좋아. 알았어. 정소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예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음 날 세라의 메시지에 단톡방이 들썩였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말에 요트 파티 할 거야. 프라이빗 요트 빌렸어. 예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망설였어요. 또 가야 하나?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죠. 예린이도 꼭 와. 바다 구경이라도 해야지. 세라가 예린을 직접 태그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예린아. 기분 전환도 할 겸 와. 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거절하면 뒤에서 더 욕먹을 게 뻔했어요. 요트 파티 당일 바다는 햇살로 반짝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선착장에 정박한 하얀 요트가 눈부셨죠. 동창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구찌 선글라스, 샤넬 비치백, 에르메스 샌들. 모두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리는 대형마트에서 산 흰색면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없었죠. 머리는 간단히 묶었고 신발은 평범한 샌들이었어요. 어머, 예린이 왔네. 그 옷 시원해 보인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비웃고 있었어요. 예린은 억지로 웃었죠. 요트에 오르자 갑판 위에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샴페인, 굴, 랍스터. 요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동창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갑판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얘들아, 모두 어디에 살아? 세라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세라에게 모였어요. 나는 강남 펜트하우스 아는 사람? 인테리어 비용만 3억 들었어. 대리석은 이탈리아산으로 다 깔았고. 우와, 3억? 그럼 집값은 얼마야? 20억 넘게 줬지. 근데 요즘 시세가 올라서 지금은 25억은 될 거야.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예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예린이네는 어디 살아? 아파트지? 응, 전세야. 전세 보증금이 얼마였어? 2억 정도였어. 2억? 요즘 그 돈으로 서울에 전세가 있어? 어디쯤이야? 경기도 외곽이야. 아, 경기도. 출퇴근 힘들겠다. 남편 회사가 서울이면 2시간은 걸리겠네. 예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예린이네 차는 못 타? 우리는 작년에 벤츠 새로 뽑았는데 10년 된 중고차 타고 다녀.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기침으로 웃음을 감췄지만 소용없었어요. 세라가 손을 저었죠. 애들아, 웃지 마. 중고차도 차잖아. 예린이는 알뜰하게 사는 거야.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갑판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동창들은 술에 취해 춤을 췄죠. 예린은 난간에 기댄 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린아, 너 거기서 뭐해?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채였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그냥 바람 쐬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지? 예린은 세라를 쳐다봤습니다. 세라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니, 진지한 척하고 있었죠. 관리는 할 만해. 거짓말. 대리 월급으로 애들 키우기 빠듯한 거 다 알아. 남편 월급이 300만 원?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우리는 남편 연봉이 2억이 넘어. 보너스 따로. 상여금 따로. 너네랑은 차원이 다르지.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세라가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죠. 쪼들리면서 왜 여기까지 와? 돈 없으면 집에나 있지. 예린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바다가 검게 보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요트는 돌아왔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하선했어요. 예린은 마지막으로 내렸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에 또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요트 위에서 찍은 단체 사진. 이번에도 예린은 없었습니다. 오늘 요트 파티 최고였어. 다들 부럽다는 댓글 엄청 달렸어. 세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린은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린의 눈가를 본 정소희가 일어났죠. 예린아, 어머님. 예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예린을 안아줬죠. 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린은 요트 파티에서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경제적, 공개적 조롱, 밤바다에서의 모욕. 말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지 마. 정소희는 예린을 방으로 보낸 뒤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명함들이 가득했죠. 손으로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소희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이 거실로 나왔을 때 정소희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예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날카로웠죠. 네, 어머님. 정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어제 내가 한 얘기 다 들었어. 동창의 생일 파티, 요트 파티. 그 여자들이 너한테 한 짓 다 알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소희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예린에게 밀었습니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이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네 친구 박세라,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야. 어젯밤 사람 시켜서 조사했어. 어머님이요? 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은 서류를 펼쳤어요. 페이퍼 컴퍼니, 실제 사업장 없음, 투자금 유용 의심.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이게 다 사실이에요?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확인했어. 전부 사실이야. 예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세라가 자랑하던 회사가 사기였다니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정소희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예린도 따라갔어요. 책장을 밀자 금고가 나타났죠. 정소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함, 증명서, 주식증서. 정소희가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한국재벌그룹 명예회장 정소희.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봤죠. 진짜였어요. 어머님, 이게 난 한국재벌그룹 창업주란다. 30년 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명예회장이고 그룹 계열사 지분 15%를 가지고 있어. 예린은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벌이라니요. 그동안 평범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5조가 넘지.
현금만 수천억이야. 정소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린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큰 집, 명품, 그런 거 필요 없었어. 조용히 가족이랑 살고 싶었거든. 아들도 일반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라고 했고, 예린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조 재벌이 왜 이렇게 숨어 살았을까요? 근데 우리 며느리를 건드렸으니 이제 달라. 너가 당한 수모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정소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 회장님. 저 정소희입니다. 오랜만이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소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골든 브릿지 캐피탈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정소희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었어요. 그 다음은 산업은행 총재, 증권거래소 이사장, 국세청 차장. 30분 동안 5통의 전화가 이어졌죠. 예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 같았어요.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결과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은 정소희가 예린 옆에 앉았습니다. 이틀이면 모든 자료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 어머니, 뭘 하시려고요? 복수?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줄 거야. 정소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예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정소희가 뜯어보니 골든 브릿지 캐피탈 완전 분석 보고서였죠. 페이퍼 컴퍼니 확정, 실제 사무실 없음, 투자금으로 명품 구매, 해외여행, 고급 차량 구입,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 투자금 횡령 의심, 세금 탈루 의심. 정소희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린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내용이 하나하나 충격적이었죠. 세란의 남편이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롤스로이스 샀네. 억대 시계도 샀고. 예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창들이 투자했다던 돈이 전부 세란의 사치에 쓰였다니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어요. 다음 모임이 언제야? 다음 달에 서울 시그니엘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모임 있어요. 좋아. 내가 직접 가서 보여주마. 진짜 부자가 뭔지. 정소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보관된 옷들을 꺼냈어요. 빈티지 명품들이 가득했죠. 30년 전 재벌가 생활의 흔적들이었죠. 예린아, 너도 준비해야지. 정소희는 예린에게도 고급 의상을 골라줬습니다. 세련되지만 과하지 않은 옷들이었어요.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태도가 중요해. 너는 당당하게만 서 있으면 돼.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기대감이었죠. 정소희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박세라와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모든 불법 증거를 수집했어요. 검찰 고발 준비도 마쳤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예린아, 이리 와봐. 시그니엘 모임 일주일 전 정소희는 예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박세라를 무너뜨릴 모든 증거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국세청 세무조사 예정 통보, 검찰 고발장 초안. 예린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의 범죄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투자자 명단도 있어. 동창 중에 3명이 투자했더라. 한 명당 5천만 원씩.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정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야. 돈 돌려받게 해줄 거야. 내가 변호사 소개해줬어. 집단 소송 준비 중이야. 예리는 안도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무시했어도 동창들이 사기당한 건 안타까웠어요. 근데 박세라는 공범이야. 남편이 사기치는 거 알면서 투자 권유했으니까 얘는 용서 못해. 정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넌 그냥 당당하게 서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정소희는 옷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30년 전 입었던 명품 트위드 재킷을 꺼냈어요. 베이지색 재킷에 금빛 단추가 달려 있었죠. 이거 입을 거야. 빈티지 명품인데 지금 가격으로 3천만 원은 넘어. 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옷 한 벌이 3천만 원이라니요. 정소희는 침착하게 준비했습니다.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도 꺼냈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조명을 받아 빛났죠. 예린아, 너한테도 줄 게 있어. 정소희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예린이 열어보니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가 40년 전에 받은 거야. 천연 진주인데 하나에 500만 원씩 해. 20개니까 1억이야. 예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1억짜리 목걸이를요? 받아. 며느리 거야. 당당하게 걸고 가. 예리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금전적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죠. 모임 사흘 전 정소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30년 지기 변호사 김준혁이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번 사건 자료 다 정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파일을 건넸습니다. 정소희가 펼쳐봤어요. 검찰 고발은 언제 들어가나? 모임 다음 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바로 수사 들어갈 겁니다. 좋아. 출국 금지는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박세라 남편은 이미 해외 도피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막혔습니다. 정소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들 소송은 투자자 명단 확보했고 5명이 소송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피해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임 당일 오후에 들어갑니다. 탈세 혐의 충분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정소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린아, 준비 다 됐어. 모임날 나랑 같이 가자. 네, 어머니. 당당하게 입고 가. 너가 부끄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소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30년 만에 다시 싸우는 기분이었죠. 모임 전날 밤 정소희는 예린과 함께 옷을 준비했습니다. 예린아, 내일은 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네. 어머님, 떨리네요. 당연한 거야. 하지만 당당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소희가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명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너는 내면에 이미 명품이 있어.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예린은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어봤어요. 어울렸죠.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소희와 예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죠. 준비 완료야. 출발하자. 차가 시그니에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울 롯데타워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예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완벽할 거야. 정소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린도 용기를 냈어요. 시그니엘 최상층. 오늘 그곳에서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애들아, 다들 왔네. 오늘 진짜 끝내주는데 예약했어. 박세라의 목소리가 시그니엘 최상층 레스토랑 입구에 울렸습니다. 동창들이 하나씩 모였어요. 루이비통 드레스, 샤넬 핸드백, 모두가 최고급 브랜드로 치장했죠.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어요. 해질녘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우와, 여기 진짜 비싸다며? 1인당 50만 원은 한대. 세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쏠게. 걱정 마. 동창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혜린이 들어섰죠. 그리고 그 뒤로 정소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소희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어요. 빈티지 명품과 다이아몬드, 68세 노인의 몸에서 뿜어지는 아우라가 공기를 바꿨죠. 어머, 예린이 시어머님? 세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세라라고 합니다. 정소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예린 옆자리에 앉았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식사 시작해요. 세라가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웨이터가 전체 요리를 가져왔어요. 캐비어와 랍스터였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들아, 있잖아. 골든 브릿지 캐피탈 드디어 상장 확정됐어. 이번 달 말에 공개하는데 10배는 오를 거래. 동창 하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짜? 나 추가 투자하고 싶은데. 당연하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세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정소희는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듣고만 있었어요. 어머님도 한잔 하세요. 세라가 정소희에게 와인을 권했습니다. 정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죠. 근데 어머님은 평소에 뭐 하세요? 세라의 질문에 실내가 또 조용해졌습니다. 정소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죠. 나이가 많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요즘 노후 준비 다들 잘하셔야 하는데. 세라는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정소희는 미소만 지었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와규 스테이크와 송로버섯이 나왔어요. 세라가 다시 입을 열었죠. 참,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해외 지사도 차릴 거래. 싱가포르랑 홍콩에.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세라는 더욱 신이 났어요. 투자 안 한 사람 있어?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5천만 원만 넣어도 5억은 되거든. 정소희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라를 바라봤어요. 골든 브릿지 캐피탈이요? 네, 어머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요? 순간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숨을 죽였어요. 예, 페이퍼 컴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사업장도 없고 투자금으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셨던데요.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정소희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골든 브릿지 캐피탈 완전 분석 보고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서. 동창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죠. 투자금 총 15억 원 중 실제 사업 투자는 제로. 전액 개인 사치의 사용, 롤스로이스 구매,
억대 시계 구매, 해외 명품 쇼핑. 세라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은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정소희는 침착하게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한국재벌그룹 명예회장 정소희. 신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이 명함을 쳐다봤어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죠. 헐, 진짜야. 한국재벌그룹 창업주. 세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30년 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명예회장입니다. 그룹 계열사 지분 15% 보유하고 있고요. 정소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총재, 증권거래소 이사장. 다 제 전화 한 통이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동창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한 돈은요? 사기입니다.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나중 투자금으로 배당 주는 방식이에요. 세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세요. 우리 남편이. 오해 아닙니다. 검찰 고발 이미 들어갔어요. 내일 오전에 수사 시작됩니다. 세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투자 권유하면서 수수료 받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공범이에요. 동창들이 세라를 노려봤습니다. 배신감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세라야, 너 우리한테 사기친 거야? 나 5천만 원이나 넣었어. 어떻게 할 거야?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정소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 출국 금지 이미 됐어요. 어제 공항에서 막혔죠. 내일 구속영장 청구될 겁니다. 세라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애들도 있어요. 정소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는 본인이 하세요.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정소희가 일어섰습니다.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예린아, 가자. 여기 공기 안 좋아. 두 사람은 당당히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다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어머님.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시그니엘을 나서던 정소희와 예린을 세라가 쫓아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두 사람 앞을 막아섰어요. 비키세요. 할 말 없어요. 정소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정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만 했지 사기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 투자자 명단 보니까 당신 명의 계좌로 수수료 들어왔던데요. 한 건당 500만 원씩.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소희가 계속 말했어요. 동창들 투자시킬 때마다 돈 받았죠. 총 2천만 원. 그것도 증거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살려주세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정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생각했으면 사기 공범 안 했겠죠.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정소희와 예린은 세라를 지나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세라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죠. 차 안에서 예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맞는 걸까요? 맞아. 내가 당한 일만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야. 하지만 세라도 엄마인데.
정소희는 예린을 돌아봤습니다. 예린아, 착한 건 좋지만 바보처럼 당하면 안 돼. 세라는 내가 고통받는 걸 즐겼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골든 브릿지 캐피탈 대표 긴급 체포. 1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예린과 정소희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검찰은 골든 브릿지 캐피탈이 실제 사업 없이 투자금만 모집한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것만 20명,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화면에 박세라 남편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죠. 또한 대표의 배우자 박모 씨도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어요.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죠. 세라 때문에 우리 다 망했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변호사 알아봐야겠다. 예린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흘 후 정소희가 소개한 변호사 김준혁이 예린을 찾아왔습니다. 예린 씨, 투자자분들 집단 소송 진행 중입니다. 박세라 남편 재산 가압류 완료했고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액은 어렵지만 50에서 70%는 회수 가능할 겁니다. 박 씨 명의 부동산이 꽤 있거든요. 예린은 안도했습니다. 동창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었어요. 박세라는요?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 예정이에요. 일주일 후 세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예린은 편지를 펼쳤죠. 예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너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거 후회해. 이제야 깨달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예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아직 되지 않았죠. 한 달 후 동창 중 하나인 윤지혜가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아, 나야. 통화 가능해? 응, 괜찮아.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어. 세라 눈치 보느라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정말 미안해. 예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예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미안한데 난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거든.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그래, 이해해. 다시 한번 미안해. 전화를 끊고 예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전화 왔었어? 네. 동창 중 하나가 사과하고 싶다고요. 받아줄 거야?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소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내 시간은 소중한 거야. 예린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2달 후 골든 브릿지 캐피탈 사건이 1심에서 판결났습니다. 박세라 남편은 징역 7년, 세라는 징역 3년이었죠. 피해자들은 재산 가압류로 평균 60% 배상받았습니다. 예린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어요. 예린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아줌마, 배추 한 포기 주세요. 자, 여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싱싱해.
예리는 배추를 받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파, 당근도 샀어요. 평범한 주말 장복이었죠.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박세라였어요. 예린은 멈춰 섰습니다. 세라도 예린을 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세라는 3개월 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수감 중이었고 세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죠. 강남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고 명품들은 전부 팔렸습니다. 지금은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세라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리는 그냥 지나쳤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 동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정소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오늘 시장에서 세라를 봤어요. 그래, 어떻더니?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안 아프더라고요. 정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된 거야.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지. 예린도 웃었습니다. 팔을 썰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부자인 걸 숨기고 사셨어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정소희는 손을 멈추고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아, 진짜 부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 명품을 걸쳐야 인정받는 건 아니지. 진짜 부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힘이지.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세라 같은 사람들은 명품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거야. 진짜 가치는 안에서 나오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소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예린이 나물을 무쳤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민준, 두 아들 현우와 지훈, 그리고 시어머니 정소희. 5명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 나 과장 됐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아빠 과장 됐대요. 지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소희가 손자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우리 아들 잘했네. 축하해. 민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작은 승진이었지만 가족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우리 할머니가 진짜 재벌이래. 맞아? 예린은 정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정소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재벌이 뭔지 아니? 돈 많은 사람이요. 그럼 할머니는 재벌이 맞네. 우와, 그럼 우리 부자예요? 정소희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진짜 부자야. 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식사 후 예린과 정소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어머님 행복해요. 진짜로. 나도 행복해. 내가 웃으니까.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순수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예린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예린은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갔죠.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어머, 고맙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 예린은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정소희가 예린에게 제안했습니다. 예린아,
장학재단 하나 만들까 해. 너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응.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지원하는 거야. 너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예리는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필요한 곳에 써야지. 한 달 후에 예린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첫 해에 10명의 학생을 지원했어요. 예리는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격려했죠. 포기하지 마. 너희는 충분히 가치 있어.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1년 후 예리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지혜였어요. 1년 만에 연락이었죠. 예린아, 나 지혜야.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있잖아, 세라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예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구나. 병문안 와줄 수 있어? 세라가 너 보고 싶대. 예리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미안한데 난 못 갈 것 같아.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아. 알았어. 이해해. 전화를 끊고 예리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 소박한 상이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왜?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바쁜데 우리는 엄마 아빠랑 맨날 같이 밥 먹잖아. 예리는 지훈을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소희가 말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온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풍요롭지.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다시 갔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상인들. 예리는 웃으며 장을 봤어요. 아줌마, 오늘도 왔네. 네, 저녁 준비해야죠. 참 부지런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만 시키는데 가족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상인이 웃으며 팔을 덤으로 줬습니다. 예리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예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소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장 다녀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야? 불고기 할까 해요. 지훈이가 좋아하잖아요. 좋지.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고 부유하지 않지만 풍요로웠어요. 명품 가방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웃음이었고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는 건 함께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예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불고기를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예린의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마음에 남은 앙금마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언젠가 세라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 역시 지난 날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리는 오늘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평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